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성웅 이순신 장군님? 아니면 육지의 명장 권율 장군님? 당연히 맞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놈들이 진짜로 얼굴만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식인기다 하면서 오줌을 지렸다던 조선 제1의 칼은 따로 있습니다. 신부는 천민이었습니다. 글줄이나 읽는 양반이 아니라 흙바닥에서 구르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칼 한 자루와 목숨 건 공로만으로 정삼품 별장을 거쳐 종이품 순변사라는 고위직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의 목을 베었으나 결국엔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로부터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믿었던 부하들에게 목이 잘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사나이. 오늘 이야기는 좀 맵고 씁쓸합니다. 약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버림받은 영웅 한명년 장군의 피 끓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 속 영웅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한명년 장군의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이괄의 난에 가담한 반역자 정도로 한 줄 나오고 맙니다. 참 야속하죠. 하지만 선조실록과 당시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만큼 드라마틱하고 가슴 뜨거운 인생을 산 군인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가 가장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임진왜란 초기 1592년 조선 팔도가 외놈들 발굽 아래 쑥대밭이 되었을 때입니다. 조정은 의주로 도망가 있고 백성들은 죽어나가던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선조 임금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중에 누가 제일 잘 싸우느냐? 누가 내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전하, 한명년이라는 자가 제일 잘 싸웁니다. 그 자가 칼을 들면 당해낼 외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 한명년은 정규군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병으로 참전한 일개 무사였는데 그 무용담이 구름 위에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한명년 장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이 천민이었습니다. 족보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예와 병법은 타고났던 모양입니다. 기록을 보면 비변사 신하들이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명년이 말 달리고 칼 쓰는 솜씨를 보니 조선에서 가장 날렵합니다. 소신이 직접 시험해 보았는데 가히 일당백이라 할 만합니다. 얼마나 잘 싸웠으면 천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1594년에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 파격적으로 임명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신분 상승이었죠. 그의 진가는 도원수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면서 폭발합니다. 아시다시피 권율 장군이 문관 출신이라 원칙을 중요시하고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 권율이 한명년을 자신의 최측근 돌격대장으로 둡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경상우병사였던 김경서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꽤 뼈대 있는 무장인데 한명년이 싸우는 걸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몰래 한명년을 꼬셔서 자기 부대 위장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권율 장군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감히 한명년을 데려가다니. 이건 군법 위반입니다. 당장 한명년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천민 출신 장수 하나를 두고 조선에 내로라 하는 사령관들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싸움판을 벌인 겁니다. 그만큼 한명년은 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무기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특히 정유재란 때의 기록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한명년은 200여 명의 적군과 맞닥뜨립니다. 아군은 소수였고 적은 200명. 보통이라면 후퇴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한명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힘껏 싸워 그들을 모두 쏘아 죽이고 베어 넘겼다고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서 말을 타고 적진을 휘저으며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칼을 휘두르면 외놈들 머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광경으로. 소초평 전투에서는 왜군을 참살하고 정기룡 장군과 합세해 수많은 적의 수급, 머리,
배워왔습니다. 당시 왜군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선군 깃발 중에 자가 보이면 무조건 도망쳐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외놈들이 한명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한양으로 후송된 적이 있는데 이때 선조 임금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임금이 직접 내에 궁궐주치에 를 보내 치료하게 하고 날이 추워지니 장수가 추위에 떨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입는 옷까지 벗어 보내줬다고 합니다. 천민 출신 장수가 임금의 옷을 받다니 이건 조선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조조차도 한명년의 무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이치라는 게 참 더럽습니다. 영웅의 뒤에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인배들이 따르는 법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정의 대신들은 한명년의 공로를 칭찬하기는커녕 그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전하, 한명년은 근본 없는 천출입니다. 저런 자가 오의장, 높은 군직을 맡는 건 사대부의 수치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제발 싸워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더니 평화가 찾아오니까 너는 천하니까 저리 꺼져라라며 토사구팽하려는 겁니다. 북인 세력들의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나마 그를 지켜준 건 선조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죽을 고생을 했다. 늙은 노모를 모시는 효자이니 건드리지 마라. 유배 보내라는 소리 하지 마라. 임금이 막아줘서 겨우 벼슬은 유지했지만 한명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환멸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중앙정계를 떠나 거친 북방 국경지대를 자처해서 떠납니다. 썩어빠진 한양놈들 보느니 차라리 오랑캐랑 싸우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광해군 때도 또 인조반정으로 왕이 바뀌어 인조가 즉위했을 때도 한명년은 묵묵히 북방을 지키는 순변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무력만큼은 대체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624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당시 이괄이 반란을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왔는데 억울하게도 거기에 한명년의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한명년이 진짜 반란을 모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명단에 오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소 이괄과 친했다. 둘째, 한명년은 너무 잘 싸우니까 만약 반란군에 붙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지어서 잡는 게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건 없습니다. 너는 너무 세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미리 잡아서 죽여야겠어. 조정놈들의 논리가 딱 이거였습니다. 의심 많은 인조는 즉시 체포 영장을 발부합니다. 평안도 구성에 있던 한명년을 잡으러 금부도사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때 한명년이 마음만 먹었으면 금부도사 따위는 단칼에 베어버리고 군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하들과 아들들은 분노에 차서 날뛰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개죽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이따위 대접을 합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간신배 놈들 목을 베어버리고 한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명년은 끝까지 바보 같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말립니다. 이놈들아 칼 꺼더라. 나는 죄가 없다. 임금님이 오해하신 거다. 내가 가서 직접 해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다. 국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니까 가서 말하면 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순순히 포박을 받고 죄인용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터집니다. 한명년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괄이 조정놈들이 내 아들까지 잡으러 오는구나. 앉아서 죽느니 엎어버리자 라고 결심하고 금부도사들의 목을 베고 진짜로 반란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괄은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내려오다가 압송되던 한명년을 발견하고 그를 구출해냅니다. 한명년 입장에선 자고 일어났더니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억울한 풀러가다가 졸지에 반란군 수계가 구해준 꼴이 됐으니까요. 이괄이 한명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한 장군, 보시오. 조정놈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이려 하오. 돌아가면 어차피 개죽음이오.
우리 같이 살 길을 도모합시다. 한명년 장군,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돌아가자니 탈옥한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게 뻔하고 이과를 따르자니 평생 지켜온 충절이 무너지고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살기 위해 짐승 같은 생존 본능으로 반란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던 조선 제1의 칼이 조국을 향하게 된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한명년이 합류하자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관군들은 저쪽에 한명년이 있다. 는 소리만 들어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도망치기 바빴으니까요.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는 공주로 헐레벌떡 도망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는 없는 법 알령, 지금의 서대문구 무학재,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관군 사령관 정충신과 남이흥이 꾀를 냅니다. 한명년이 죽지도 않았는데 역적 한명년이 죽었다. 라고 크게 소리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반란군 병사들이 천하장사 한명년이 죽었다고? 그럼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라며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명년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패배한 한명년과 이괄은 경기도 광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 수만 적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너무나 허무하게 갑니다. 음력 2월 12일 밤, 한명년이 깊이 잠든 사이였습니다. 그의 부하 장수였던 기익헌과 이수백이라는 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이괄과 한명년의 목을 베어 바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비열한 부하들은 자고 있는 한명년의 방에 숨어들어가 저항 한번 못해보고 자고 있는 장군의 목을 뱁니다. 임진왜란의 그 맹장이 적의 칼도 아니고 믿었던 부하들의 비열한 칼에 그것도 잠자다 목이 잘려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불과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들과 사위, 처남, 심지어 어린 손자들까지 모조리 처형당해 효수되었습니다. 천민에서 장군이 되어 나라를 구했으나 결국 정치 싸움과 의심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책에는 영원히 반역자로 기록된 사람. 만약에 말입니다. 인조가 의심을 거두고 한명년을 한 번만 더 믿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년 뒤 병자호란 때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힘없이 무너지던 조선군 맨 앞에서 청나라 기병들을 때려잡는 호랑이가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한명년 같은 맹장을 제 손으로 죽여버린 조선은 결국 병자호란 때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역자 명단에 있는 차가운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실력 하나로 조선의 바다와 땅을 지켰던 인간 흉기, 조선의 맹장 한명년. 그 뜨거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가슴이 좀 먹먹하고 씁쓸하셨다면 그게 바로 역사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영웅들의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속 영웅들이었습니다.